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재앙 수준의 합의라는 비판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나섰다고요? 네, JD 벤스 미 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미 해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 정상이 양해각서에 원격 서명하면서 이란과의 60일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고 공식 확인했는데요. 먼저 벤스 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I would say the 60-day period officially started today. It was signed late, and it may have even been signed technically, because of the time shift. I think it's signed technically today, Iran time. So yes, the deal started yesterday. We're going to start the 60-day clock today. 네, 벤스 부통령은 이미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말해 양해각서 합의 사항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0일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이란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벤스 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에서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MOU 서명식에 참석한 뒤 후속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어제 원격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내일 행사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에 협상이 열릴 수도 있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We think these technical negotiations are going to start sometime this weekend. That's still the plan, but that could change because it's not an easy country, Iran, to get out of, and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when that's going to happen. I suspect this weekend, but I'm not sure. 이번 양해각서 합의에 대해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쓴소리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 원수는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비난하는 이스라엘 장관들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네, 무스타파 이란 최고 지도자도 이번 합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종전 양해각서 승인을 확인하면서도 조건부 승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대국민 서면 메시지에서 사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전제로 허가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절박함에 쫓기면서 여러 지렛대를 동원했다며 앞으로의 협상이 미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가 전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ایشان همچنین تصریح کردند که اگر طرف آمریکایی بخواهد زیاده خواهی کند زیر بار آن نخواهند رفت.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번 양해각서에 대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역사적 문서이자 이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도 성명을 내고 앞으로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통항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해협 통과를 원할 경우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미 언론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에서 미국이 얻은 게 없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인 로저 워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 합의보다 더 큰 경제적 보상을 이란에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커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란 재건을 위해 조성되는 3천억 달러가 미국인의 세금이 아니더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건네주려던 대가를 소액으로 보이게 만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60일간 추가 협상에 이란에 대한 제재와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도 수십 년 내 최악의 외교 정책 실수라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뒤척일 일이라고 저격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이용했다면서 이번 합의가 미국의 재앙으로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Everyone who bought Trump's book, The Art of the Deal,
or to ask him for a refund, because what Trump has done in Iran is the art of the disaster.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상승과 유가 하락을 강조하며 비판 방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멍청할 뿐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돼 세계는 안전할 거라며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잠시 전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란과 관련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재편을 본격화했습니다. 유럽이 스스로 방위를 주도하라며 미국의 나토 분담금 축소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쟁 당시 일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군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But too many of our allies said no, or tried to drown us in arcane legal debates. It was shameful.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유럽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실질적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I'm announcing today a 6-month Department of War review that will examine America's force posture and basing in Europe.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보 무임승차를 계속한다면 미국의 나토 분담금 일부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다발적 분쟁에 대비하겠다며 유럽 군사자산 감축에 나섰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위기 대응 전력에 대한 미국의 기여 축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럽은 이미 국방비를 늘리며 군사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의 압박이 현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Wir stärken die europäischen NATO-Staaten, wir stärken den europäischen Pfeiler der NATO. Wir wissen, dass wir mehr tun müssen und wir tun es. 미국은 나토 억지력의 핵심인 유럽 배치 핵무기를 뺄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유럽은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실용외교의 무대를 유럽으로 넓히고 트럼프 대통령,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이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유럽연합과 경제협력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안보와 방위, 교역 분야 협력을 넓히기로 했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통상협정도 맺었습니다. 양측 간 디지털 교육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벨기에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발전 협력, 이탈리아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교류 등 개별 유럽 순방국가도 경제 성과를 남겼습니다. 정상 간의 돈독한 우정과 신뢰가 양국 경제 협력에 있어 민간 분야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이어진 바티칸 교황청 방문에선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에게 내년 북한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별미사 연설에서도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일정인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약 90여 분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실용 외교의 무대를 넓혔다는 게 청와대의 총평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순방 성과를 귀국 다음 날 언론에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환담 뒷이야기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전망입니다. 순방 전후 더욱 논란에 불을 지핀 당청 관계나 청와대 내각 개편 작업 등 본격적인 2기 정부 구상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순방 결과 회견을 자처한 건 국정 성과 홍보를 통해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퍼주기만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양국이 양해각서에는 서명을 했고요. 이제 주말쯤부터는 협상을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 MOU 협상 내용부터 짚어보죠. 어떤 내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14개 항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게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이 우선 첫 번째는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한다. 그거는 지금 레바논 문제가 되고 있는 레바논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이 역봉쇄를 이제 푸는 겁니다. 이미 풀었다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을 해서 이제 이란 측에서도 앞으로 30일 이내에 원활하게 자유통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이 이제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구체적인 문제, 예를 들면 60% 농축된 우라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이란 측에서 주장한 이 우라늄 농축은 바로 주권국의 권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예. 마지막으로 보면 그런 보상 차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란이 지금 석유 수출하는 이 문제는 일단 해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문제, 금융 제재 문제라든가 또는 경제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금 현재 MOU에는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해석은 미국 측이 주장하는 대로 일단 성과가 나는 그것에 기초를 해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내용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불안한 휴전이란 평가도 나오긴 하지만 내용을 하나씩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사님 말씀하셨던 핵 관련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바마 행정부 때 합의했던 JCPOA와 비교를 하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 둘을 비교하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체결했던 이란 핵 협정, 그 JCPOA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핵 문제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거기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추구하지도 개발하지도 획득하지도 않는다. 예. 결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MOU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보면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때 현재의 문안으로서는 옛날보다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지금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60일 종전 협상을 통해서 이때 여기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이러한 강력한 규정을 거기에 집어넣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과 2015년의 상황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금이 훨씬 불리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60% 고농도로 된 우라늄 이게 없었습니다. 전부 저농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우라늄 농축량과 과거의 농축량을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고농도의 농축된 우라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더 겹쳐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오바마가 했던 협상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나당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게 영구적인 개방이 아니라 60일로 일단 개방을 정해놨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료로 전환할 수 있다, 서비스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항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MOU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 통행료 없이 영구적으로 자유통항이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60일 동안에는 통행료 없이 자유통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일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말을 아끼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락치 외교장관의 경우에도 이거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전쟁 전 상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보면은 이란 측에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입법 활동도 했었고 또 행정적인 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준비를 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MOU에 보면은 앞으로 이 문제는 주변 연안국 국가들 그리고 오만과 함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통행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결정이 내려질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다시 통행료를 받는다면 국제사회 반발도 상당할 것 같고요. 일단 그 MOU 내용만 봤을 때도 아직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양측의 지금 태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합의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습 재개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란에서도 이거 조건부 승인이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받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협상이 이게 좀 불안하다라고 보는 관측들이 많거든요.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불안하고 이게 지금 협상이 잘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지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협상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공격을 하겠다 하는데 그 공격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미군 지상군을 갖다가 많이 거기에 지금 현재 집결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4월 8일 휴전 이후에 대규모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공격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이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볼 때 이란 측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강경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협상을 해서 우리가 MOU를 이거 만드는 것은 우리의 승리일 뿐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역시 이란 측에서도 강경파들이 많고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의 세력도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것을 또 무마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란 측에서도 사실상 과연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 이란이 이렇게 도발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양측에서 모두 잘 안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무력 행사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전면전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협상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신에서도 이거 핵심 쟁점은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 반응을 봤을 때도 이건 이란의 완승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합의를 한 데에는 또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급했던 겁니까? 저는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왜 이렇게까지 합의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상당히 초조하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유가가 지금 계속 이제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지지층이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중간 선거에서 이 공화당이 다수당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현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전쟁 상태를 중단해야 되겠다는 이런 압박감이 있었고 예. 더더군다나 이 유가 인플레이션 이것을 빨리 잡아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내렸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국내 정치에 대한 압력이 더 크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유가와 인플레이션 이 문제와 지지도는 금방 나타납니다. 예. 아주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핵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협상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장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 유가가 뭐 상당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여러 가지 지금 협상 자체가 앞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또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레바논에 또 공습을 했더라고요. 대사님께서도 그 전 이스라엘 대사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네탄야후 총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협상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게 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요? 있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국민들한테 알려놓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전쟁 목표가 4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 체제 전환을 시키겠다. 이란의 체제 전복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핵 문제. 아무것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60일 협상에 지금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미사일은 아예 지금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MOU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리 세력.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서로 지금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공격을 더 이상 하지 마라. 중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헤즈볼라의 도전이 없어야 되는데 이 헤즈볼라는 이란 측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헤즈볼라 문제만큼은 양보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현재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 군들이 지금 현재 진주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MOU에 보면은 모든 전선에서 무력 충돌, 전쟁을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병력은 철수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 측에서는 병력을 철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거기 2항에 보면은 영토 보전 존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군대가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MOU 안에 자기들이 군대 철수하라는 얘기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위권으로서 계속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미국의 입장은 이에 대해서 어떠냐?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들이 빨리 철수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관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입을 일단 다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합의문은 서명을 이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이란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9,000피를 견인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7개 넘게 많았고 코스닥은 장중 천이 무너지면서 쏠림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23% 오른 8,884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8,900선을 오르내렸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운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지난달 15일 장중 8,000을 넘어선 지 한 달여 만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서 새벽에 있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흘러갔지만 코스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25% 오른 9,06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 수혜를 좀 반도체 또 AI 인프라 기업들이 다 받고 있는데 금리 좀 오른다고 뭐 빅테크가 투자를 줄일 것도 아니고 아무리 금리 올라가도 반도체는 걱정이 없다. 비둘기적이었으면은 이렇게 지수가 오히려 코스피가 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대장주는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 출발 후 상승 전환에 4.62% 오른 36만 2,5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인 HBM4E 샘플 공급 소식에 6.51% 오른 268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온기는 시장 전반으로는 번지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110여 개인데 반해 하락 종목은 7배가 넘는 791개였고 코스피 200에서도 상승 종목은 16개지만 하락은 183개였습니다. 장중 한때 1,000선이 무너진 코스닥은 3.01% 하락 마감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탓에 양극화와 쏠림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옵니다. 못 버티고 팔고 반도체로 갔다가 이게 또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불안함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경계해야 될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FOMC 여파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1,525원으로 출발해 1,527.1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월드컵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승리한 대한민국, 잠시 뒤에 멕시코와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 경기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멕시코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보다 한 수 위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객관적인 전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멕시코 2번 만났는데 네. 다 졌습니다. 저 고등학생 때 기억이 나요. 혹시 98 때인가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블랑코라는 선수가 그 발에다가 볼 넣고 개구리 점프했던.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예. 러시아 월드컵 때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 넣긴 했지만 그 경기도 졌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멕시코의 홈입니다. 네. 고지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뭐 일단 멕시코가 피파 랭킹 역대 전적도 우리가 4승 3무 8패니까 좀 뒤져 있는데. 근데 이제 객관적인 전력 수치로 놓고 보면 조금 뒤져 있는 감은 있지만 이번 대회 다 첫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첫 경기의 경기 내용과 경기력을 놓고 보자면 그렇게 뒤지는 경기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한 2시간 반 정도 뒤에 경기가 열리게 될 텐데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해볼 만하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한번 그러면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베스트 11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오현규라든지 1차전에서 활약했던 황인범이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경기가 이제 10시면은 1시간 전인 9시에 선발 라인업이 발표가 됩니다. 예. 저는요, 우리가 체코와의 경기 때 엄청나게 잘했고 역전승을 거뒀는데 그 멤버가 거의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좋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 경기를 이기면은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2경기 만에 조 1위를 확정지어서 토너먼트 진출을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할 때 사실상 1위 결정전이라고 좀 써 있는데
사실상이 아니라 그냥 이기면요 1위입니다. 이기면 그러면 이번에는 뭐 경우의 수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경우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예. 경우의 수를 매번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이곤 하죠.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우의 수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기게 되면은 그냥 1위 확정이기 때문에 제가 감독이라고 한다면 이 경기를 끝내서 그다음에 마지막 남아공 경기는 그동안 기회 얻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약간 로테이션으로 기회를 주고 32강 우리가 확정 지는 거니까 이기면 그러면 거기다 다시 베스트. 그러니까 오늘 베스트 쓰고 3차전은 약간 로테 쓰고 다시 베스트를 복원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선발 라인업 베스트로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1차전에 뛰었던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김민재를 축으로 한 유럽파들이나 혹은 경험 많은 선수들이 선발을 유지할 것 같다. 근데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양쪽 사이드, 윙백 그 포지션에 워낙 멕시코가 사이드가 좋아요. 그 측면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측면은 약간 변화. 그러니까 1차전 때 이태석과 서령우였는데 여기서 홍명보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뭐 유지해도 괜찮지만 여기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총력전을 펼칠 거다 이렇게 보신 건데요. 첫 경기를 보자면은 손흥민 선수가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2차전에 역시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좀 아쉬웠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골을 넣었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면 이런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공격수가 그렇게 포인트를 기록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더불어서 뭐가 또 필요하냐면 공격수는 수비수를 자기에게 끌어당기거나 분산시켜서 우리 동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인 능력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에게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영리한 플레이는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기록하지 못했을 뿐이고 플레이 자체는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체코의 감독이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손흥민 선수 움직임 때문에 우리 수비수들 너무 고생했다고. 근데 이번 경기는 저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체코와 달리 멕시코는 물러나지 않고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만큼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에 공간이 많이 열리겠죠. 그럼 뒷공간을 빠른 스피드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가 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그걸 제일 잘하죠.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뒷공간으로 연결해주는 이강인의 패스, 침투해 들어가는 손흥민의 마무리. 이 공식으로 뭔가 결정될 공산이 높다. 물론 오영규 선수도 그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도 그런 기회가 나오게 된다면 골을 기록할 공산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조금 전에 멕시코 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멕시코 감독과 이강인 선수가 또 인연이 있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인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스페인의 마요르카라고 하는 팀의 이야기인데 그때 현재 멕시코 감독이 아기레 감독이 그때 감독이었고요. 그 밑에서 이강인이 뛰었는데 그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당시에 상당히 잘 활용을 했어요. 그냥 공격을 할 때 이강인과 무리키라고 하는 장신 선수가 있었는데 이 둘 놔놓고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호흡이 너무 좋아서 이강인 선수가 그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요. 이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기레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강인이 아예 공을 못 잡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강인은 볼을 잡게 되면은 너무 편안하고 이 볼을 갖고 놀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기레 감독이 아는 거예요. 이강인이 볼을 소유하기 시작하면 그건 뺏기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아예 소유 자체를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겠다 이런 건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잘 알아요? 그럼 이강인도 아기레 감독 잘 알아요. 알겠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 뭐 이강인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전력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금 전에 멕시코의 팀 컬러는 올라가는 팀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격적이라는 뜻입니까? 공격적이죠. 그러니까 멕시코는 뛰는 양이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공격과 수비를 끊임없이 오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하는데 수비 라인도 이렇게 물리지 않고 앞쪽으로 올라가서 아주 공격적으로 싸우는 팀이에요. 뭐 에너지 레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딱 보면 왜 안 지치지? 활동량이 많다는 뜻입니까? 엄청 뜁니다.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경기를 할 테니까 멕시코에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왼쪽과 키뇨네스입니다. 왼쪽과 키뇨네스. 멕시코 놓고 보면, 그러니까 멕시코가 왼쪽 라인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키뇨네스가
사우디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이번에 잉글랜드 예. 대표팀으로 선발된 뭐 아이번 톤이라든지 아니면 호날두도 있는데 네. 그런 선수들을 다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인데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1차전에서도 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1차전 때 혼자 다 흔들었어요. 남아공은. 예, 예. 그래서 퀴뇨네스, 그다음에 이쪽 밑에 수비가 가야르도, 그다음에 미드필더 피달고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다 왼쪽으로 들어가서 경기를 해요. 예. 이 왼쪽을 상당히 활용을 좀 많이 한다. 그리고 왼쪽으로 활용을 할 때 마지막 피니시는 퀴뇨네스가 하게 됩니다. 키뇨네스. 그래서 우리가 네. 기억해야 될 건 멕시코의 왼쪽과 퀴뇨네스. 그러면 우리에겐 예. 오른쪽의 수비가 중요하죠. 이렇게 만날 테니까. 네. 그래서 우리 쪽에는 뭐 서령우라든지 이쪽 라인이 얼마나 이쪽 왼쪽을 잘 메울 것이냐 예.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과 키뇨네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라울 히메네스라는 선수도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선수는 누굽니까? 라울 히메네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 팬들이 너무나 잘하는 선수입니다. 위아래가 다 강해요. 머리도 강하고 예. 발도 강하고. 예, 예. 근데 예전에 한번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보호대를 좀 차고 있는데 그 머리를 크게 다친 이후에 폼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경험이 너무 많은 선수예요. 네. 지금 멕시코 대표팀의 주전 9번입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라울 히메네스는 걸리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우리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잘 메우느냐는 네네. 중요하고 또 하나는 17살의 천재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모라라고 하는 선수가 네. 있어요. 이 선수는 딱 플레이를 보면 그냥 천재구나. 어. 그래서 17살이어서 너무 어려서 네. 유럽을 못 갔지. 왜냐하면 이제 유럽을 갈 수 있는 나이 제한 같은 게 있거든요. 실력만 놓고 보면 그냥 유럽에 가서 뛰어도 될 만큼의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학생 나이인데 네네. 이 선수가 1차전 때는 이제 교체로 뛰었는데 이번에 뭐 선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현지의 보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우라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워낙 천재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경계를 하면서 마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할 선수들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약간 좋은 점을 꼽자면은 세사르 몬테스가 결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누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멕시코의 김민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멕시코 수비의 핵심적인 선수예요. 근데 이 몬테스가 바로 앞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서 우리 경기에 못 나옵니다. 이건 네. 우리에게 굉장히 큰 호재죠. 이 몬테스가 수비 라인에 중심을 주고 그리고 멕시코가 전체적으로 키가 좀 작아요. 네. 근데 몬테스는 큽니다. 근데 그 몬테스가 나간 거예요. 네. 높이에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수비에 타격이 분명히 있겠네요. 있습니다. 빌드업을 하거나 헤딩 처리하거나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면서 상대의 그 공격을 출발할 때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장신, 예를 들면 조규성 선수 같은 카드를 후반전에 적절히 활용을 함으로써 이 높이 싸움으로 뭔가 균열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양쪽 팀의 전력을 다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경기가 치러지는 곳이 고지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지대라는 측면에 하나 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타디움에서 홈팀이니까 일방적인 응원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그 후자 문제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관중 뭐 상대가 너무 많지 않겠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선수들 유럽 뛰면서 원정 가면 이런 환경 맨날 마주합니다. 익숙한 일입니까? 네, 이거는? 원정 가면 뭐 5만, 6만 이런 상대 팬들이 야유하고 뭐 소리 지르는 거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문제는 고지대죠. 우리가 고지대 훈련을 3주 정도 하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3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멕시코는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쩌면 이런 거죠. 20년째 여기서 적응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1차전 때 체코가 이 고지대 적응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맞아요. 평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발이 묻었던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고지대에 대한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다.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멕시코는 아무래도 홈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고지대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두 번째는 볼이 날아가는 게 좀 다르다. 그래서 중거리라든지 이런 스피드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 멕시코는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려고 할 텐데 우리도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잘 마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주 동안의 준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망이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많은 축구 팬들이 저를 아시는데 제가 하면 다 반대로 돼가지고
멕시코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반대로 이뤄지기를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보니까 32강 정도는 쉽게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고요. 관심사는 16강 진출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32강 진출은 그냥 뭐 사실상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몇 위로 누구랑 만나느냐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는 높은 순위로 올라가게 되면 수월한 팀을 만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2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B조 2위랑 싸우는데 B조가 누가 있냐? 카타르, 스위스, 보스니아, 그다음에 캐나다가 있습니다. 조금 편한 상대인 겁니까? 누가 올라와도 사실 괜찮기 때문에 사실 1위로 올라가도 좋고요. 2위로 올라가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진은 이게 너무 좋다. 이런 월드컵이 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대진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정말 잘만 준비하면 저는 뭐 16강, 혹은 뭐 그 넘어서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다. 상당히 지금 조건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한일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던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몇 위로 올라가느냐, 일본은 또 몇 위로 올라가느냐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긴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강에 만날 수도 있고요. 16강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10년 동안 서로가 완벽한 1군들이 나와서 찐 베스트가 나와서 한국과 일본이 한일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유럽파들이 좀 빠진 상태에서 하거나 이런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와 세계전 선수가 됐어.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에이스야. 이렇게 등장하는 이후에는 한일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한일전이 월드컵 본선에서 만난다. 그것도 단판 승부로 펼쳐지는 32강이나 16강에서 한일전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이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경기 위원님의 전망과는 약간 반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대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야외에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여의도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거리 응원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그곳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이 예고돼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거리 응원 준비를 모두 마치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식음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지난주보다 규모가 더 커지면서 대형 무대와 스크린도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조별리그 2차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더위에 단단히 대비하시고 이곳으로 응원 나와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최근 우기에 접어들면서 기습 폭우가 쏟아지곤 했는데요. 현재 예보상으로는 경기 시간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언제든지 비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기온 자체는 20도를 다소 웃도는 정도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온도 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에 근접한 체감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3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속 중부와 경북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극심한 고온을 꺾어줄 비도 차츰 내리겠는데요. 비구름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가 되면 호남 지방까지 올라오겠고 밤사이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50 이상, 남해안과 동해안에 100 이상,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평일 오전 시간대 경기가 치러지면서 거리 응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YTN 생중계를 통해 생생한 거리 응원 현장 분위기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6월 19일 금요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